기업 회장의 경악스러운 폭탄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로 불리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좌천되어 사표를 던져야 했고,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글로벌 바이어들은 전면 거래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을 단 하루 만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기업 회장이 밝힌 한국과 일본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걸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최대 전자기업 다이덴의 해외 영업부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 아오야 마켄지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 배터리가 제일 핵심적인 품목이죠. 일본의 보조 배터리 수출 규모는 무려 연간 5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굳이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제품이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만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채로 살아왔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솔직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아무리 열심히 쫓아와도 일본의 발밑도 못 따라온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성과를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년 영업실적 1위를 놓치지 않는 에이스 중의 에이스였고, 제 사무실 벽에는 각종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으며 상사들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었죠. 회사에는 한국인 신입사원 이준호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고 일본어도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은 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인만큼 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우월감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한국 배터리 제품도 꽤 많이 팔리던데요. 저는 아키라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린다니, 그건 그냥 가격이 싸서 그런 거죠. 품질로 따지면 우리 일본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의 그림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기술을 따라 하려고만 하고 결국은 그냥 카피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제 발언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이진호는 술잔을 손에 든 채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그저 제가 한 말을 듣고 불편하다면 그건 사회성이 아주 모자란 그 녀석의 문제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야마모토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켄지 씨,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글로벌 배터리 부품 구매업체의 바이어와 미팅을 잡았어요. 이번 계약은 연간 50억엔 규모의 중요한 거래가 될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계약 성공시켜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그날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내용엔 다이덴의 기술력과 품질 우위를 강조하는 자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일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함께 준비했죠.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해낼 거라고. 상대가 누구든 제 실력이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미팅 당일, 바이어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이덴의 명성은 이미 들어 알고 있어요. 명함 속의 그의 이름은 루카 김, 매너는 완벽했습니다. 상대 바이어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국적을 알 수 없는 혼혈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일본어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억양 하나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사했죠. 저보다 오히려 더 정중하고 품격 있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밤새 준비한 다이덴의 역사와 기술력을 거침없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전자기업이 세계를 선도해왔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죠. 그런데 루카 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웃고 있었는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루카 김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일본 기술의 아류일 뿐입니다. 품질과 안정성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죠. 루카 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틀어졌습니다. 저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입니다. 원천 기술은 모두 일본에서 나왔어요. 한국 제품들은 결국 일본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때 루카 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미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루카 김이 뭔가 잘못 이해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루카 김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팅 다음 날 야마모토 부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켄지 씨, 루카 김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담당자 교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루카 김은 한국계 미국인 글로벌 배터리 부품 구매 기업 부사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계였다고? 내가 그 앞에서 한국을 깎아내렸다는 말인가? 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루카 김은 제일 한국인 2세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습니까?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예요. 부장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은 해외 영업부에서 제외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죠? 일본 기술이 우수하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루카 김 측에서 계약 자체를 거부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50억엔 규모의 거래가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야마모토 부장의 압박이 심해졌어요. 제 실수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고 어떻게든 수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루카 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루카 김이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루카 김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 대한 제 발언에 마음이 상했다면 제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루카 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켄지 씨, 문제의 핵심을 아직 파악 못하고 있군요. 저는 한국을 두둔하려 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한국 제품과 켄지 씨 회사 제품의 경쟁력 차이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혹시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나요? 옛날엔 일본이 더 우세했지만 최근엔 한국의 보조 배터리 수출 규모가 8억이고 일본의 수출 규모가 5억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일본은 전통적인 배터리 안정성 기술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생산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초고속 충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요. 그러니 그런 한국 제품에 비해서 켄지 씨 회사의 제품은 어떤 강점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루카 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동향들을 일일이 살피지 않았었거든요. 루카 김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이번은 회사 차원의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계약이 재개된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제 머릿속에는 루카 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게 단 한마디라도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저 단호하게 알겠다고만 하던 그의 태도. 완벽한 인간인 척하는 건가 하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용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굴욕적이었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한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에까지 도달했죠.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시장에서 변화하고
그러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루카김이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하지 않았다면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조심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망할 한국 놈들이 날 곤란에 빠뜨렸다는 원망. 심지어 그 바이어가 교묘하게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날 망가뜨리는 그의 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얼마 후 회사의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내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고 행사장은 축하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행사에서는 각 부서와 직원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저는 매년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언제나 판매왕은 저였습니다. 사실 최근 바이어 사건으로 인해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팀 내에서는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어보며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써 그날의 굴욕을 잊어보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애써 유지하던 저의 평정심은 한국인 직원 이진호의 등장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진호가 중요한 발표자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 안에서는 다시 한번 그때 불쾌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비록 저번에 루카 김은 중요한 바이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저 나부랭이 같은 이진호는 내가 혼쭐 내줄 수 있지 않은 오만한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이미 그를 깎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의 발표 내용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꽤 뛰어난 편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이진호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갈채가 이어지자 저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동료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일본 기술과 시스템 덕분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서 결국 일본에 와서 일본의 돈으로 밥을 빌어먹는 저 한국인 이진호 씨처럼 말이죠. 역시 한국인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저는 예전의 회식 때처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해 줄 거라 생각했고 제 농담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아온 건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부족한가 싶어 한 걸음 더 나갔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평생 일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가르쳐줬으니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스승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제게 쏠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박수를 치던 손길도 멈췄고 수많은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뭔가 크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직접 무대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회장님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오늘 창립 기념 행사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은 간단히 인사말을 한 뒤에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듯 한 해의 성과에 대해 칭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무거워지며 그 시선이 절 향해 꽂혔습니다. 아오야마 켄지 씨,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여쭤보고 싶군요. 혹시 아오야마 켄지 씨는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라니. 저는 회장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뿌리가 한국. 일본의 뿌리가? 저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제 할머니는 한국 출신이십니다. 회장님은 이후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 건너와서 가족을 꾸리고 일본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리고 제 며느리도 한국인입니다. 아오야마 당신이 한평생 그림자라고 말했던 그 한국인들이 바로 제 가족을 지칭하는 건 아니겠죠? 회장님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뻥긋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굳어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적이나 배경을 넘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오야마 켄지 씨는 이런 회사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태도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사장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안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제 발언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켄지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제 귀에 들려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무지 부끄러워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죠. 회장의 질타 이후 제 인생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럴 법도 하죠. 회장에게 찍힌 말단 세일즈맨 따위라고. 며칠 뒤 저는 공식적으로 좌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는커녕 외곽 지역의 작은 사무실로 발령이 난 것이었어요. 사실상 회사 내에서 더는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뿌리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발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고고학 연구 결과를 보니 일본인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왔고 그 근거로 야요이 시대에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유전자 연구 자료도 찾았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유전적 유사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고대 일본 문화의 기원이었습니다. 벼농사, 철기 제작, 도자기 기술 등이 모두 한반도에서 전해진 거였어요.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도 엄청났습니다. 야요이인에 의해 일본어가 한반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했어요. 문법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기본 어휘도 많이 겹쳤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믿어온 일본의 독창성은 뭐였을까? 우리가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뭐였을까? 더 깊이 파보니 일본 황실의 기원도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대 일본 지배층 중 상당수가 백제계였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한반도 남부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4세기에서 5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주 건수가 총 19회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일본인의 뿌리 자체가 한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일본의 조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립적이고 우월한 민족이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자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창립 행사 이후 나에게 내려진 좌천 통보에 대해 공식 불만을 품고 인사팀을 찾아가 이노우에 인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차별 발언을 해서 좌천된 것입니까? 이노우에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건 구실일 뿐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뭡니까?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적 하락이 문제였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못 따라가고 구식 영업 방식만 고수했던 게 진짜 이유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영업일이었는데요. 이노우에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과거 성과에만 안주했죠. 최근 2년간 신규 계약은 거의 없었어요. 기존 거래처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었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가 쫓아낸 게 아니라 시장이 외면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어요. 차별 발언은 그냥 핑계였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제가 무능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 나는 변화를 멈췄을까? 언제부터 과거의 성공에만 매달렸을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현실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이 발전하는 동안 저는 제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더 씁쓸한 건 이준호의 승진 소식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깔봤던 한국인이 저보다 먼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외곽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게 됐어요. 한때 엘리트였던 제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이거 얼마예요? 저는 겨우 답했습니다. 200엔입니다. 관광객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일본 편의점 정말 좋네요. 한국보다 친절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나간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36살의 전직 엘리트가 편의점 알바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 때문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요. 제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렸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한국을 탓하는 건 그냥 제 마지막 변명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또 다른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놓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변화, 기술 동향, 고객들의 니즈. 모든 걸 무시하고 과거에만 살았던 거죠. 루카 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겁니다. 정말 그대로 됐어요. 일본은 더 뒤처졌고 저는 완전히 낙오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가끔 다이덴의 뉴스를 들었어요. 이준호가 승진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이 제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고객 중에 다이덴 직원이 와서 저를 알아보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오야마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오만함과 편견들로는 더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밤 또 다른 한국인 고객이 와서 말했습니다. 일본 정말 좋은 나라네요. 한국도 일본처럼 발전하고 싶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겸손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월한 건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걸요.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겸손한 자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 저에게는 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걸까요? 지금도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저 시간당 1,000엔을 받는 알바생으로 말이죠.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만이 아닌 겸손, 편견이 아닌 이해. 완벽하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추락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뒤늦은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역사의 진실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변화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혐오와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마지막 고백.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소중한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